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4년 만에 세계 최고의 축구 대표팀을 가리는 대회가 열립니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이변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두버지 김현민 기자, 독일 축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최대 이변 희생장이 독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80년 만에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했죠. 예, 그리고 독일은 준결승까지 올라간 횟수는 가장 많은 국가예요. 브라질보다 더 많거든요. 하지만은 지난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광탈했다. 예, 게다가 이 카잔의 기적이라는 한국 축구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경기의 희생양이 됐던 거잖아요. 그 경기는 한국 축구의 역사의 한 획이 아닌 월드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경기였어요. 그가 월드컵 역대 그 이변들 중에 다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네. 예. 독일이 이게 탈락하고 졌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기 때문에 또 당할까 설마. 게다가 이제 2조, 이제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이 들어갔을 때 많은 그 분들이 독일과 스페인이 그냥 뭐 쉽게 가는 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말 코스타리카와 일본이 만만할지, 그리고 다른 조에서는 어떤 이변이 펼쳐질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독일 입장에서 이 조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래도 액면가 자체는 스페인하고 독일이 2약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예. 하지만은 문제는 일본하고 코스타리카가 그렇게 만만한 팀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뭐 코스타리카는 우리가 뭐 평가전 때 이미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페인하고 독일만이 아닌 이 조 팀들이 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예. 원톱이 골을 잘 못 넣는다. 결정력이 떨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지배하지만은 승리를 챙기지 못할 위험성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코스타리카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조직력이 좋은 팀이고, 일본도 어쨌건 간에 이 팀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이 딱히 크게 보이지는 않는 팀이기 때문에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손쉽게 스페인과 독일이 서로와의 경기만 엇갈리고 2승씩 챙기는 그런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대표팀과 이번 대표팀 어떤 점이 달라졌다, 그때보다 나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거 나아진 부분은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선수단 면면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플릭 감독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대표팀 명단을 뽑을 때 그동안 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선수들보다는 현재 폼 중심으로 조금 선수들을 뽑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나은 부분은 그때는 그 독일 대표팀 선수들의 폼이 가장 떨어졌을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피크를 찍고서는 그래서 이제 컴패더컵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수들이 너무 이제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혹사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거였거든요. 독일이 솔직히 말하면은 강으로 오른 게 2006년부터 조금 부활의 그 날개짓을 펼치고 나서는 쭉 상위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혹사를 당하다가 그래서 그 시점에 가장 폼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 레브 감독이 고집을 했다가 망한 케이스였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위험성은 이번은 조금 떨어진다. 지난 그 유로 2020 대회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던 거잖아요. 1년 전에 열렸던 그 대회도 물론 조별리그를 통과했지만 독일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한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죠. 아쉬우면서 물론 뭐 한 골차 패배긴 했지만은 탈락을 하게 됐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그럼 1년 사이에 좀 독일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플릭 감독이 부임하면서 조금 더 어쨌건 간에 팀의 활기를 불어넣어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레브 감독이 너무 오래 왔어요. 네. 너무 오래 오면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대표팀 자체가 침체된 느낌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많이 바꿨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새롭게 이제 리빌딩,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독일 대표팀의 가장 뛰어난 선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당연히 뭐 키미죠. 키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난 뭐 유로 때도 그랬고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뭐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중앙 미드필더로 고정되어서 뛰면서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현재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선수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심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까지 아주 극초반까지 안 좋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지금은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를 놓고 운쿵쿠랑 저는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챔피언스리그라던가 이런 데서도 다 잘하면서 저는 현재 어쨌건 간에 미드필더 3인방 그러니까 최고 선수 3명이 데브라이너, 발베르데, 키미 이렇게 3명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선수였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폼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호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독일 대표팀의 명단을 두고 독일 현지에서도 조금은 논란이 있다는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상 선수가 있었고 또 그 대체 선수를 뽑는 과정 속에 이게 정확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단부터 소개해 주시죠. 일단 새롭게 뽑힌 선수들이 있죠. 필크루크라던가 무코코는 완전 어린 선수죠. 그리고 필크루크는 그동안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던 선수인데 뽑혔고 그리고 이제 벨라코찹도 대표팀에 A매치 한 경기 출전이 전부인데 과감하게 뽑았고 그리고 이제 괴체가 오랜만에 복귀한 게 이제 눈에 띄는 건데요. 한 명씩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공격 쪽에 이제 무코코하고 필크루크가 온 데에는 베르너가 부상을 당했던 것도 있었고요. 베르너 부상 당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은메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전방과 측면에 다 설 수 있는 선수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두 선수가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거면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만 18세 생일을 갓 지났어요. 무코코와 그래서 무코코가 2주 전 경기에서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두 자릿수 골 기록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10호 골을 기록했는데 그게 만 17세의 나이에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무코코랑 이번 시즌 브레멘에서 승격팀 돌풍을 이끌고 있는 필크루크 독일 선수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운쿵쿠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라있는 필크루크를 뽑은 거죠. 결국엔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뽑힌 것이 논란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이 말씀하신 리프레시와 리빌딩이 이뤄졌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괴체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건 이런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가 왔다는 점에서도 호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괴체 같은 경우는 워낙 이번 시즌 폼이 좋다 보니까 카마다 다이치가 이번 시즌에 많은 골을 넣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괴체거든요. 괴체가 도르트문트 말년이랑 PSV 아인토벤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을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키핑을 하면서 패스를 연계를 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카마다 다이치가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대사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경기를 못 뛰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 뛰고 분데스리가 전용 선수 뛰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전용 선수 뛰었던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한테는 조금 호재가 됐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 나폴리한테도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분데스리가 4위에 올라 있는데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 챔피언스리그에는 쓰기 힘들거든요. 어쨌건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리스크는 있지만은 독일 대표팀에서는 주전으로 쓸 거라기보다는 백업으로 쓸 거니까 그럼 그 문제는 크게 되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후반전 2-30분 정도를 교체로 들어가서 활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의 일정이 타이트하지만 필요할 때 기용할 수 있다. 어쨌건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홈메스가 이번에 뽑히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릭 감독 같은 경우는 비르츠를 끝까지 포함을 시키고 싶어 했대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르츠가 부상해서 복귀하지 못하니까 독일의 신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 됐던 거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훈멜스도 빠졌고 사실 지난 유로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고젠스도 빠졌고 엠레찬이나 드락슬러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독일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이 빠졌는데요. 특히 훈멜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편 속에서 구심점이나 정신적인 리더가 필요해서 필요했을 것 같은데 왜 뺀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찬하고 드락슬러나 고젠스 같은 경우는 폼이 떨어져서 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선수들은 도리어 뽑으면 저는 더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젠스도 인테르 가가지고는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락슬러는 PSG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 선수들은 별 논란이 안 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결국 훈메스인 거거든요. 훈메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리디거가 최근에 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디거가 만약에 정상 폼이 아니라면은 그럴 경우에 훈메스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플릭 감독이 설명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나도 훈메스가 정말 환상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은
팀을 코치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린 선수들을 더 뽑기로 했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팀에는 센터백이 4명의 센터백이 있다. 안토니오 리디거, 그리고 니클라스 줄레, 슐로터백, 그리고 긴터까지. 거기다가 또 틸로 케러랑 이제 벨라코찹 같은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고 한 거죠. 네, 결국엔 다음 유로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세대 교체까지 하면서 가니까 훈멜스가 요즘 잘하고 있긴 해도 우리가 이제 이 월드컵을 준비한 1년 동안 본 선수들은 이 선수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메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는 다들 뭐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나는 이제 대표팀의 성공을 바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가 말 그대로 한 일주일 동안이 훈메스한테는 최악의 주였어요. 왜냐면은 대표팀에서 낙마했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는데 그 경기가 훈메스의 400번째 분데스리가 출전 경기였어요. 그래서 또 내 400번째 분데스리가 경기였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하면서 최악의 일주일이었다. 예. 사실 뭐 훈메스 같은 경우는 미담이 있었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김영호 선수가 유니폼 바꾸자고 했을 때 독일이 탈락하고 너무나 실망했고 우리가 축하하고 늦게 나왔는데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유니폼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인성도 좋은 선수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젊은 선수, 좋은 선수 많지만 결국에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는 중심을 잡아줄 좀 베테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흔들리는 상황, 위기 상황,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 그럴 때 훈멜스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리디거를 믿고 간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리디거랑 줄레면은 그래도 어쨌건 간에 나름 검증된 조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것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줄레하고 슐러터백이 도르트문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디거가 못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거기다 긴터도 오랜 기간 동안 어쨌건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도르트문트 수비가 좋았을 때는 훈메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줄레하고 슐로터백이 같이 나왔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백스리를 가동했을 때 이랬을 때가 안정적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줄레하고 슐로터백이 둘이 나왔을 때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리디거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독일이 수비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면은, 그러면 두고두고 이 선택이 이제 비판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뽑을 거면 그럼 도르트문트 3백 그대로 의식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었는데 조금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명단 속에 독일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선발 명단이 구성될까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릭 감독 자체가 4-2-3-2 포메이션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가 바이에른 시절에도 항상 4-2-3-2 포메이션을 썼는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백스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4-2-3-1을 써도 사실상 백스리랑 비슷하게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최전방 원톱에는 하베르츠가 나오긴 할 거예요. 가짜 9번으로. 근데 하베르츠가 골을 잘 못 넣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필크루크나 무코코가 나오게 되겠지만은 무코코는 아직 너무 어린 선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필크루크가 먼저 뭐 선택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선은 밀러가 이번 시즌에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좀 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무시알라가 조금 더 중용될 가능성이 높고, 무시알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네하고 후프만이 좌우 윙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사네도 이번 시즌에 폼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후프만은 지난 시즌부터 이미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였고, 그리고 플릭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바로 후프만이거든요. 다만 사네도 월드컵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네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나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네 그나브리 둘 다 최근에 폼이 좋아요. 이게 바이에른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거든요.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사네 그나브리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바이에른이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 1위 결국 쟁취했죠.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전 전승이었고 그것도 죽음의 조에서 그것도 실점 없이 대량 득점을 하면서 가장 골득실 많이 기록한 팀이 바로 바이에른이었죠. 전체를 다 놓고 봐도 나폴리를 는 거였으니까요. 그 나폴리보다 더 많이 기록을 했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이제 중원은
키미하고 김도환이 그동안은 주전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고레츠카가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나올지 김도환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의 장단점이 다르긴 해요. 고레츠카가 키미랑 같이 나오면은 둘의 역할 분담이 너무나도 잘 돼요. 키미가 패스를 뿌려주고 고레츠카가 위아래로 종쪽으로 움직이면서 피지컬로 부딪히는 그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키미하고 김도환이 나오면은 중원 장악이 확실하게 돼요.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잉글랜드도 독일하고의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점유율이 7대3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가 독일, 스페인, 일본 다 점유율에 일관성이 그렇죠. 있는 팀들이에요. 특히 독일, 스페인은 점유율에 있어서는 이번 월드컵 참가팀들 중에서 최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승 후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점유는 스페인, 독일만큼 못해요. 그렇죠. 미드필드에서의 이제 세밀함과 또 개인적인 기술까지 봤을 때 좋은데 그 우승 후보로 못 뽑힌 이유는 역시 전방의 무게감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백스리 처음 구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풀백에 캐러, 클로스터만 다 센터백에서 설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슐로터백은 좀 왼쪽 스토퍼에 더 가까운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러, 클로스터만이 좁혀서 들어오고 그리고 라움 긴터는 아예 윙처럼 올라가요. 오버래핑 많이 하죠. 완전히 윙처럼, 특히 라움 같은 경우는 윙처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호프만도 윙백으로 많이 뛰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호프만이 조금 더 위아래 종쪽으로 움직이고 라움이 종쪽으로 움직이고 사네나 그나브리가 이제 톱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무시알라가 패스를 좀 찔러주는 역할들을 하고 3-5위가 될 수 있는 거의 대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4-1-2에 가깝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 대형은 4-2-3-1이어도 실질적인 대형은 3-4-1-2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훈멜스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안 뽑혔으니까. 참고로 그 하베르츠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특히 독일 대표팀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서 움직여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네나 그나브리가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평소에 안 좋을 때는 또 결정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 선수들의 결정력이 이번 대회에는 좋았던 때의 폼으로 나올 수 있을지. 현재는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네 그나브리의 폼이 좋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많은 골을 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선수가 이제 최고의 신성으로 불리는 무시알라죠. 무시알라 미쳤어요. 이번 시즌 거의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벌써 공식 대회 22경기에서 12골 10도움으로 텐텐을 벌써 했네요. 텐텐 벌써 했고요. 분데스리가만 놓고 봐도 9골 7도움이에요. 사실 뭐 밀러를 밀어낼 만한 기록의 이유가 있네요. 사실은 밀러가 여전히 또 건재하기 때문에 또 밀러 선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무시알라는 좀 다음 대회를 위한 자원이 아닐까 싶었는데 바로 그럼 밀러 제치고 주전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선수가 A매치 17경기 이겼어요. 그리고 지난 유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바이에른 구단 역대 최초로 10대 선수 100경기 출전 기록도 세웠고요. 그러니까 무시알라는 이 선수가 속도는 조금 빠르지는 않아요. 빠른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윙어를 설 수 있을 만한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볼을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가 독일 대표팀 내에서 가장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알라가 양발 드리블, 라크로키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게 약간 좀 트레이드마크처럼 하는데 원래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보면은 골을 끄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시알라가 그게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비르츠처럼 막 이렇게 연계에 특화된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이 선수가 굉장히 축구 지능이 좋아서 줄 때 드리블 쳐야 될 때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어린 선수들은 원래 공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키울 때는 측면에서 많이 키우는 편인데 무시알라는 공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4년 전과 비교하면 외질과 크로스의 자리가 무시알라와 키미히로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그 훈메스를 뺀 게 2010년 월드컵을 조금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2010년 월드컵 때 발락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때 그래서 프린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외질하고 캐디라도 들어오고 뺐잖아요. 제발 프린스 같은 선수 그 베테랑들 빼고 그냥 어린 선수들로 밀러 그때 그 바이에른에서 막 1군 데뷔해가지고 뛰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나가 독일하고 평가전 할 때 밀러랑 같이 회견전에 오니까 저 볼보이 누구야 하면서 기자회견 무시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밀러한테 골 먹힌 거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그래갖고 밀러가 뭐 통쾌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조금 그냥
어차피 발락이 빠지니까 아예 세대 교체하자 하면서 현재 폼 좋은 어린 선수들로 대거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캐디아도 나오고 뭐 어린 선수 보아탱도 나오고 제롬 보아탱도 그랬는데 그 대박을 쳤었거든요. 약간 좀 이번이 어쨌건 명단 뽑은 거는 조금 그때랑 유사점이 좀 있긴 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다면 분명히 독일이 지난 4년 전 그 러시아 월드컵 때보다 훨씬 괜찮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장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장점은 역시나 중원이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페인과 함께 점유율 축구에 있어서는 독일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원에서의 지배력이 매우 높다. 거기다가 뭐 괴체 브란트 같은 선수들도 연기에 능한 선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패스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선 선수들의 폼이 다 올라왔다. 무시알라의 새로운 등장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나브리, 사네가 지난 유로까지도 부진했었는데 마침내 이번 시즌 들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선 자원들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축구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독일이 경기를 잘 풀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약점은 뭐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전방에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방의 무게감도 떨어지고 저는 또 그냥 가벼운 약점을 얘기를 하자면요. 리디거를 제외하면은 센터백 쪽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왜냐면은 그 독일이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는 팀이잖아요. 네. 그럴 때 있어서의 뒷공간 커버에 있어서 줄레도 민첩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슐러터백은 어쨌건 간에 그 큰 경기 경험도 부족한 선수고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가서는 프라이부르크 시절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벨라코찹은 스타일적인 부분에선 뒷공간 커버에 능할 선수지만은 이 선수야말로 정말 경험이 없는 선수고 그래서 리디거 제외하면은 독일 축구의 특히 플릭 감독도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고 라인을 높게 올리는데 그때 뒷공간 커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건 간에 가장 큰 약점은 최전방 공격에 있는 거죠. 하베르츠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골을 잘 넣지 못하는 선수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가 부상 후 빠진 게 베르너도 골을 잘 넣지 못하는 건 문제는 있지만은 베르너는 뒷공간 침투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비한테 위협을 줘요. 그래서 라인을 못 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걸 놓쳤지만 결국 그 뒷공간을 파헤쳐서 골도 넣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베르너가 빠졌다는 건 공격 옵션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브레멘 선수 필크루크가 이제 진짜 9번으로서 정말 이제 독일이 애타게 찾아왔던 그런 유형의 공격수로서 합류할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크루크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이 선수가 189거든요. 그리고 또 연계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득점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선수가 부상을 항상 달고 다녀가지고 시즌 절반도 뛰지 못했었어요. 지난 시즌부터 부상 없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20골 넘게 넣으면서 이제 그 브레멘의 분데스리가 승격을 견인했고 이번 시즌도 11골로 이제 운쿵쿠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선수가 제 몫을 잘해준다면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돼서 독일이 진짜 9번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건데 플릭 감독의 스타일과 맞는지는 조금 우려점은 있어요. 왜냐면 플릭 감독은 어쨌거나 압박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기동성을 중시 여기는데 이 선수가 잦은 부상 후로 인해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적당히 뛰면서 이제 골기회를 노리는 선수군요. 약간 좀 그러면서 연계하고 좀 이런 선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면은 플릭 감독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물론 뭐 기왕 뽑혔으니까 그러면은 쓰는 게 더 밸런스적인 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선에도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아마도 플릭 감독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베르츠 가짜 9번을 넣으면서 이선에서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하베르츠는 어쨌건 연계가 되는 선수고 원래 공미 출신인 거잖아요. 하베르츠는 그러면서 이선에서 침투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죠. 뭐 일단은 독일의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2조에서 그렇다면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좀 생각하신다면 뭐 객관적인 걸 떠나서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1, 2위 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래도 저는 스페인하고 독일이 1,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해요. 그중에 1위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선수단 몇 면을 놓고 보면은 독일이 스페인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경기력 기복이 더 없어요. 네. 확실히 엘리케 감독이 그게 있어요. 본인의 고집대로 선수들을 뽑았거든요. 네. 진짜 이번에도 공격수가 모라타 하나 제외하고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이 많거든요. 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안 그렇죠. 뽑았냐. 네. 그리고 또 왜 제라르 모레노 안 뽑았냐. 왜 아스파스 안 뽑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스페인 얘기 조금 하면은 뭐 아스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너무 많고 그리고 아예 안 네. 뽑았었고 그동안. 그건 안 뽑았고 네. 이글레시아스는 뽑아서 써봤는데 팀에 녹아들지 못했고 네. 제라르 모레노는 지금 부상도 있었고 폼이 네.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엔리케 감독도 다 생각이 있어서 뽑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안스파티는 왜 뽑은 걸까요? 저는 안스파티. 저는 그거 안스파티랑 예레미 피노 이 두 명은 조금 이해가 그렇죠. 안 가요. 그 피노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네. 그 안스파티 같은 경우에는 부상 전에 그 모습을 기대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래도- 최근 조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잘 있으니까.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요새도 바르셀로나에서 어쨌건 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뽑을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있긴 하잖아요. 예. 근데 엔리케 감독이 어쨌건 간에 본인의 고집대로 선수들을 그동안 뽑아서 써왔고 그래서 선수 한 명 한 명 다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모라타는 뭐 골을 잘 못 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페란 토레스도 소속팀에서의 부진, 그리고 사라비아도 PSG에서 못 나오는 그런 약점, 그리고 또 이제 가비도 이번 시즌은 조금 과부하가 네. 걸린 느낌, 뭐 그리고 페드리도 부상 위험, 부스케츠도 이제는 내려온 느낌, 뭐 그 주전들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왼발잡이 센터백 2명, 네. 예, 이런 식의 그 카르바의 부상 위험, 알바 이번 시즌 내려오고 있는 네. 이런 게 있는데. 대신 들어오는 선수들이 도리어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일 정도인데다가 어쨌건 간에 그 전술 그대로 선수단을 계속 꾸려오면서 로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돌렸었거든요. 네, 매 경기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없더라고요. 스페인의 최대 강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경기력에 기복이 없어요, 이 팀이. 기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터지면은 독일이 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독일은 터질 기회도 있고 망할 리스크도 있어요. 네, 혹시 이제 안 풀리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잘 되면 뭐 4강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2010년을 조금 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은. 네. 반면에 스페인은 그냥 기본방어 8강까지는 갈 것 같은.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도 어쨌건 안정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안정성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인이 1위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1위, 독일이 2위다라고 예상하시는데 예. 일본의 기회,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강팀들의 보통 리스크가 첫 경기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독일과 첫 경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일본의 이변 16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일본도 이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선 자원들이 지금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미토마는 거의 뭐 미쳐 날뛰고 그렇죠. 있고요. 카마다 다이치도 미쳐 날뛰고 있고요. 도안 리치도 괜찮고 이토 주니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팀은 도리어 미나미노랑 카마다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 왜냐면 미나미노는 현재 폼은 그렇게 좋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나미노가 어쨌건 예선에서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끝까지 고민될 것 같아요. 현재 폼의 카마다냐 아니면은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만데 미나미노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근데 그리고 뭐 수비 라인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토미야스의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저는 요시다 마야 쓸 바에야 그냥 이타쿠라코나 이런 선수들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이런 선택지가 조금 있어도 전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일본 자체가. 그리고 이선이 너무 좋아서 그가 독일이라던가 스페인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게 도리어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4-3-3을 썼거든요. 네. 4-3-3을 쓰면서 이제 엔도 와타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리타와 다나카 아오를 써가지고 중원을 두껍게 쌓았어요. 그게 일본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본에서 재미없다. 우리 이선에 좋은 선수도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랬는데 지금 이선 선수들의 폼이 너무나도 올라오니까 안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좋아도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유럽 무대 잘하니까. 그럼 카마다 다이치랑 모리타는 정말 미토마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수준급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2-3-1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수비 쪽에 조금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예. 아예 좀 더 실리적으로 했다면 이변의 개연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예. 이렇게 맞불 식으로 가자면 역시 밀릴 것이다. 결국에는 이변을 일으키지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20% 30% 정도? 물론 일본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하더라도 차라리 일본은 다른 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